자, 안녕하세요. 3월 달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3월, 4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치, 사회, 사상 하고 통일교육론하고 응용윤리입니다. 이게 응용윤리가 좀 생뚱맞긴 한데 원래는 윤리학에 붙여서 하는 게 원래는 맞긴 한데 그냥 따로 해도 됩니다. 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근데 1, 2월에 붙여서 하려니까 1, 2월 달 강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붙여서 하기가 좀 너무 좀 그래서 제가 보통 3, 4월에 응용윤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부터는 이제 정치, 사회, 사상을 시작을 할 텐데 8주로 지금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년 강의를 하다 보면 한 주 정도는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이 8주에 다 끝나질 않아서 한 주 정도 보강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자, 정치, 사회, 사상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충자료 제가 나눠드린 부분 보시면 정치, 사회, 사상 출제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교과서 내용 요소들하고 기존에 기출되었던 부분들하고 이런 식으로 좀 종합해서 우리가 어떤 학자들과 어떤 이론들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를 제 나름으로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윤리학이라든지 교과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 한창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객관식 시험으로 이렇게 전환될 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시험 범위를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윤리학 같은 경우나 교과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분명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때 한번 지정된 이후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조금 추가되기도 한 부분이나 아니면 빠지기도 한 부분은 있긴 있으나 거의 변함이 거의 없는데 그때도 정치, 사회, 사상 파트에서 제시된 출제 범위라고 이야기됐던 것들은 되게 좀 이렇게 좀 모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험 범위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되게 모호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론이라는 건 안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거든요.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좀 힘들죠. 힘든데 그래도 지금까지 출제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과서, 우리 교육과정 내용 요소들 같은 걸 좀 보면 대충 시험 범위가 이 정도는 되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옆쪽에 보시면 정치, 사회, 사상을 공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좀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및 이론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실제로도 그 안에서 대부분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까만색은 출제가 된 부분인데요. 장난 아니죠, 롤스?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거의 윤리학, 서양 윤리 같은 경우는 칸트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칸트나 아니면 동양 윤리학의 주의나 이런 분들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고 그냥 참고하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기출 문제 분석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될 테니까. 자, 이 정도로 좀 출제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정치, 사회, 사상을 공부하실 때는 이런 학자들 중심으로 좀 하셔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되고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정치, 사회, 사상 공부할 때 크게 세 범주가 있습니다. 세 범주가. 이거는 우리 국가의 이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나라든 간에 국가의 이념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라는 건 통합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을 설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이념이 옳은가 그른가는 둘째 문제예요. 막스 베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국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독단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인간이 만든 이념이 다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벽하고 완전한 이념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라는 건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망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는 유지돼야 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 안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통합성을 가지고 행동도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가의 이념이 있습니다. 이건 헌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 이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뭐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열려있는 개념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회 그 경제 시스템과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회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하기 때문에 공화주의가 우리의 국가 이념입니다. 국가 이념인데 자, 이 공화주의도 굉장히 열려있는 개념입니다. 북한도 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도 공화국이고 미국도 공화국이고 물론 그 영국이나 이런 데는 그 원칙상 그러니까 원칙상 공화국은 아닙니다. 거기는 그 원칙상 그 입헌 군주국 원칙상 그렇다는 겁니다. 입헌 군주국 원래 그래서 영국은 주권자는 국민이 아니고 이론대로 하자면 국민이 아니라 영국 여왕이 주권자입니다. 주권자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법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이 그 영국 여왕 뭐 재미난 거 하나는 영국 여왕 같은 경우에는 운전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왜냐하면 주권자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법의 근원이지만 그런 그 주권자로부터 나온 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게 주권자입니다. 영국 여왕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운전 면허증에 영국 여왕 도장이 찍혀 있지만 영국 여왕은 그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법 위에 존재하는 존재니까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런데 이게 열려있는 개념이라고 했죠. 민주주의가 무엇과도 이렇게 어떤 다양한 사회 경제 시스템과도 결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와도 결합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와도 결합할 수 있고 있습니다. 그 주권이 인민에게 있으면 민주주의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그런데 사회주의와 결합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그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 그래서 헌법 개정할 때 분명하게 명시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자유주의와 결합해 있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뭐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이념은 보통 세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다양한 학자들을 보시게 되겠지만 우리의 관점은 이 학자들이 공화주의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민주주의의 발달에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이념의 발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점에서 그리고 뭐 자유주의의 발달 형성과 발달 과정에서 이 학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대단히 그 관점에서 그 학자들의 이론들을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세 이념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러면서 배우고 왔기 때문에 마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는 아무런 갈등 없이 잘 결합이 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이념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세 이념은 언제나 갈등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도 엄청난 갈등이 있고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도 엄청난 갈등이 있고 이렇게 결합할 경우 그 사이에서도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시면은 작년에도 그렇게 나왔나 재작년에 나왔나 이 차이를 묻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뭐냐, 공화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가 뭐냐 이런 식이. 그리고 그 사회사상의 역사에서 보시면 민주주의자가 자유주의자가 아닌 경우가 있고 자유주의자가 민주주의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이념에 더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이걸 제거하려고 들었던 사람도 있고 자유주의에 방점을 찍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공화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 민주주의나 자유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이념은 그렇게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이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출문제에 이거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 기출문제 보시면은 이런 것도 좀 강조가 많이 됐고 했는데 현재 우리 2015년 개정교육과정 내용 요소 반영에 있는 교과서 보면은 이제 공동체주의보다는 공화주의에 대한 그 강조가 그러니까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를 이렇게 대별시켜 예전에는요 공동체주의하고 자유주의를 이렇게 대별시켰어요.
그런데 현 우리 그 교과서의 내용 요소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많이 비교를 하고 있고 이렇게 좀 대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부터 이 관점에서 학자들의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플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플라톤 시작할 텐데 이분은 민주주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민주주의의 적대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어떤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그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민주주의도 완전한 이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왕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걸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관점에서 지금부터 사상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사상가는 좀 아쉽게도 지금 출제 영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양학자는 없어요. 이게 동양학자가 없는 이유가 아까 우리 국가 이념이 민주주의, 자유주의, 뭐 공화주의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육아의 민본주의예요. 민주주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 아쉽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민본을 이야기해도 인민주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뭐 명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민이 제일 백성이 제일 귀하고 다음에 사직이고 그 다음에 뭐 군주다라고 해도 이분이 인민주권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지 정치, 사회, 사상 영역에서 동양 사상가들이 출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습니다. 묵자나 장자의 정치 원리가 뭐냐. 근데 그건 정치, 사회, 사상 영역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고 윤리 사상에 포함된 영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뭐 그 정도로 보시고요. 자, 이제 플라톤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 제 교재를 보시면 전기 사상과 후기 사상으로 플라톤 사상을 좀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후기 사상은 제 생각에는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자, 전기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플라톤은 특이하게도 플라톤의 이 전기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의 플라톤의 완성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라톤의 물론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완결판을 보여주는 게 국가편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국가편인데 윤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회사상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국가론이 전개되어 있거든요. 자, 그걸 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기출될 때도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으로 되었고요. 자,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을 봅시다. 플라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어떤 국가냐입니다. 플라톤은 젊었을 때 정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아테네의 대귀족 출신이에요. 귀족들 중에서도 이렇게 비리비리한 귀족이 아니라 아테네의 아주 대귀족 출신들이고 그래서 그 가문의 삼촌들 이런 분들이 전부 정치 영역에 이렇게 뛰어들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그 가문에 삼촌들도 있고 형님도 있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입니다. 플라톤도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자,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테네는 민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테네 후기에 오면 이 민주정이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엄청나게 타락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스파르타와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져요. 그 시점에서 70명 더 있었겠지만 요 70명이 아주 주도적인 세력이었는데 이 70명 귀족들이 민주주의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정을 타도합니다. 타도하고 70인 민주정 귀족정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했는데 이게 오래 못 가요. 이게 오래 못 가고 다시 타도가 되고 민주정이 복구가 되거든요. 복구가 되면서 이 70명들은 죽든지 아니면은 외국으로 추방이 돼요. 아니면 망명을 하든지. 그런데 이 70명 중에 상당수가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상당수가. 그리고
소크라테스 제자들 중에서 상당히 소크라테스가 아꼈던 제자도 망명을 해가지고 망명을 해요. 망명을 하는데 망명한 나라 가가지고 소위 매국 행위를 합니다. 매국 행위를 해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아테네의 뭐 비밀 같은 거 다 물어버리고 막 비방하고 매국 행위를 해요. 그 이후에 소크라테스는 체포돼서 이제 죽게 됩니다. 뭐 사실상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아테네가 믿는 신을 뭐 부정했다라는 명목으로 죽었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사형이죠. 이게 다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플라톤과 굉장히 친인척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귀족정이 실패한 이후에 플라톤은 아예 이제 정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후로부터 글을 쓰죠. 글을 씁니다.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태생적으로 민주정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민주정이 아테네를 몰락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이고, 그래서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 보시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을 개혁해야 되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은 아예 민주정 자체를 타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이 나타나 있는 게 이 국가편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자, 국가라는 대화편이 뭔지는 아시죠? 플라톤이 쓴 저작물이 여러 많아요. 여러 개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논문 형태의 글들이 아니에요. 마치 희곡과 같은 형태,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글이 쓰여져 있어서 대화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국가편이고 이거는 중기대화편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만 플라톤의 거의 완성된 사상이 담겨 있는 게 국가편입니다. 자, 국가편에서 사회사상이라는 관점에서 국가편을 봤을 때 국가편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이상적 국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적 국가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를 기억하고 지금 아테네가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이걸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억하려면 무슨 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델을 상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상적 국가 모델, 소위 국가의 가장 이상적인 전형을 제시하고자 했던 게 이 국가편이고, 뭐 같은 말입니다. 모든 국가가 따라야 될 보편적 원리, 통치자가 있다라면 아니면 모든 그 국가 구성원들이 있다라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한 어떤 원리, 그 원리를 제시하고자 했던 게 국가편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 국가편의 의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가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가편에는 국가 형성의 기원에 대한 플라톤의 입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뭐에 기초를 두고 형성되었는가는 겁니다. 최초는 국가가 없을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가가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조건이 주어져 국가가 형성되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기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국가. 근데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자연적 성향. 이게 국가 수립의 기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왜 생겨났냐? 그 생겨날 때 토대가 뭐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성향이었다. 자, 이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국가란 뭐냐? 플라톤의 관점에서 국가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서비스의 상호교환 체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은 홀로 자기 보존이 안 돼요. 자기 생존, 여러분들 생존하려면 어떻게 되면 수많은 재화가 필요하죠. 옷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재화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절실한 건 의식주 문제죠. 그런데 개인은 홀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이 문제를 개인이 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혼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럼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서비스를 교환하는 거예요. 서로. 자, 이때 서비스를 교환한다는 이야기는 자, 이 말입니다. 내가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집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 예를 들어 단위 시간당 생산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잉여가 생길 거 아닙니까? 자기가 쓰고도 남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익을 볼 것이고 자기를 보존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홀로는 보존이 안 되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보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모이다 보니까 자, 원활한 서비스의 상호 교환은 노동의 분화와 임무의 전문화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서비스의 상호 교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자기 성향에 잘 맞는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기 성향이 옷을 잘 만든다.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옷을 만드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사 일을 하고 집을 잘 짓는 사람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잉여가 많이 생산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구 구기에 교환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만 서비스의 상호 교환 체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그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 결국은요. 그러면 이런 노동 분화와 임무의 전문화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건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천적인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저보고 가서 농사 지어라 그러면 잘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사 짓는 분 보고 여기 와가지고 하루에 6시간, 7시간 써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아마 기절을 할 거예요. 1시간도 이야기하기가 힘든 분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요게 가능한 이유는 타고난 개인의 자연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플라톤의 관점은 뭐냐면 국가는 타고난 개인들의 자연적 성향에 의존하여 승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국가 형성의 기본은 타고난 개인들의 자연적 성향이에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자, 그럼 국가의 역할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그러니까 국가 구성은 모두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좋은 삶. 국가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일 텐데,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진 이유예요. 홀로 자기를 보존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모여서 무슨 일을 했죠? 서비스를 교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비스를 교환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국가 구성원 모두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논리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 타고난 자연적인 성향에 부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각자 타고난 성향,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렇게 태어났다라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면 자기 성향에 부합하는 일을 맡아서 전문적인 기술도 익히고 열심히 그걸 수행하는 겁니다. 각자가 다. 그러면은 잉여가 생기잖아요. 그걸 이제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훌륭한,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게 국가의 역할이고, 그 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각자 타고난 자신의 자연적 성향에 맞는 일을 하고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익혀나가고 전문성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요게 플라톤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이 홀로 있을 때 각각의 개인들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가장 긴급했던 게 뭐겠습니까? 의식주 문제 아니었겠어요? 살기 위해 의식주 문제 아니었겠어요? 이게 가장 긴급한 필요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 국가는 이 가장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최소 한도의 나라 이런 식으로 부를 거예요. 최초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건 가장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성과 욕망이 결합한 욕망은요, 한도 끝도 없이 커져요. 이게 인간의 장점이자 인간의 단점이에요. 다른 동물들의 욕망은 자신이 태어난 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능의 한계 내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 그러니까 본능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면 그걸로 만족해요. 끝나요. 그런데 인간은요,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상상을 통해 욕망을 막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필요가 계속 늘어나요. 필요가.
처음에 의식주 문제 해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왜 당장 의식주가 급하면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겠지만 그 문제 해결돼 보세요. 문화적인 욕구, 뭐 예를 들어 예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문화적인 욕구란 뭐 예술적인 욕구라든지 미학적인 욕구라든지 다음에 도덕적인 욕구들, 정치적인 욕구들, 여러 욕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욕구가 생겨났다는 이야기는 필요가 커졌다는 거죠. 다양한 필요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소 한도의 나라, 의식주라는 것만 가지고 만들어졌던, 그것과 관련된 필요만 가지고 만들어졌던 최소 한도의 나라가 플라톤의 말에 의하면 호사스러운 나라로 발전합니다. 필요가 커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예술적 욕구도 생기고 뭐 다양한 욕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걸 다 충족시키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나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나라로 발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의식주를 담당하는 사람들만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예술가도 필요하고요. 뭐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도 늘어요. 인구와 각각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인구가 늘면은 국가의 영토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넓어져야 되잖아요. 나라가 커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식으로 나라가 커져요. 나라가 커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 세계에 나라가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옆에도 똑같은 호사스러운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옆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전쟁이 발생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필요를 채우려면 재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뺏어와야 되고 재화를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영토를 넓혀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필요해지죠? 예전에는 의식주하고 뭐 예술 담당가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를 통치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를 통치하고 국가를 방어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가의 기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타고난 바 개인의 자연적 성향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랬죠.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요.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성향에 부합하는 일을 맡아서 최선으로 거기에 임해야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요? 통치하고 국가를 방어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요 일에 또 적합한 인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타고난 바 자연적 성향이 요 일에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라톤이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국가에서 필요한 게 뭐냐? 다 필요 때문에 생긴 게 국가인데 그 욕구,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크게 이야기하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국가인데 그러면은 그 국가에는 어떤 일이 있냐? 의식주 문제 같은 걸 해결하는 생산하는 일,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고 다음에 또 중요해진 게 뭐죠? 지금 호사스러운 나라가 되면서 국가를 방어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늘었잖아요. 그럼 국가의 안정성, 통합성을 이끌어 국가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통치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다 일이에요. 국가에서 필요한 일, 기능 이런 부분인 거예요. 자, 국가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국가 안에는 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의 자연적 성향이 이 각각에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연적 성향에 맞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가가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자기 통치에 맞는 자연적 성향이 통치에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연적 성향이 국가를 방어하는 것에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학 공부하실 때 교육 철학 같은 거 하시면 플라톤 같은 거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플라톤의 교육 과정은 이걸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얘가 지금 어떤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 과정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기하학 같은 거 배우는 단계 딱 들으면 못해요. 아, 얘는 그냥 안 되겠다.
아, 얘는 타고난 바 자연적 성향이 여기에 맞구나. 그러면 생산자 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얘가 보니까 막 그 아주 기계도 있고, 그리고 그런 점에 뭐 체력도 좋고, 뛰어나다. 그런데 얘가 변정술 같은 아주 뛰어난 학문적인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그 소위 그 보조자라고 불려지는 국가를 방어하는 여기에 얘가 성향이 맞구나. 그러면 얘는 여기 보조자 계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막 선의 이데아 같은 거 보고 변정술 배워가지고 막 이데아 분해하고 종합하고 이런 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걔네는 통치자 계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국가는요, 국가가 행해야 될 일이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자연적 성향을 타고난 자들이 있고 그 타고난 자들을 각각의 자신의 자연적 성향에 부합하는 일에 배치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만들면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삶,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게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이 나라가 이상적인 국가예요. 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 국가는 뭐냐?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이상 국가란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정의로운 국가. 자, 그러면 요 정의로운 국가는 이런 국가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냐? 정의로운 국가 혹은 올바른 국가인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모든 국가 구성원이 최선의 삶을 누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나라가 좋은 국가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만들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개인 홀로는 좋은 삶, 최선의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 했다고요? 서비스를 교환한 거예요. 이렇게. 그게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행복한 삶,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이상 국가는 그걸 실현하고 있는 국가예요. 국가인데, 자, 이런 국가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각자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야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각의 국가 구성원들은 타고난 바 어떤 자연적인 성향,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능력이나 성향에 부합하는 각자의 고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훌륭하게 수행하고, 자,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화와 통합을 이루어서 전체 질서와 안녕에 나름 기여하는 나라. 요 두 조건이 충족되면 그 나라는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가 됩니다. 이상적인 국가가 돼요. 소위 정의로운 국가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이 각자의 고유한 역할, 일을 훌륭하게 수행한다라는 말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국가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 각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윤리학을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덕이나 뭐 탁월성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훌륭함 이런 식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아레테는 언제나 기능, 일, 구실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아레테란 근본적으로 어떤 일을 잘 하고 있는 상태, 잘 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덕이란 그와 관련된 일을 훌륭하게,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 상태가 덕이에요. 그러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각자 자신의 고유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각각의 부분이 그 부분에 고유한 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국가의 세 부분과 사수덕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의 구성 부분과 그것의 기능 및 덕인데, 기능은 일, 구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테네는 되게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폴리스라는 그 관점인 거예요. 작은 나라니까 솔직히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안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플라톤은
그 작은 폴리스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국가는 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다. 다스리는 부분, 수호하는 부분, 보조하는 부분으로 바꿉시다. 보조하는 부분, 하는 부분, 다음에 생산하는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자, 여러분, 요 구분은 다 뭐에 따른 구분이죠? 요 구분은 일에 따른 구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기능에 따른 구분이에요. 어떤 일을 하느냐? 이에 따른 구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떤 일을 하냐면 지혜로운 자들이 특별히 단련된 자신의 지능을 활용해서 교육과정 거쳐가지고 그 최종점에 올라가죠. 나중에 가면 그 선의이다 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성을 개발해서 절대적인 진리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하여서 국가 전체의 선을 파악하고 선의 이데아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50세 정도 돼야 됩니다. 플라톤의 교육과정 보시면은 통치자가 되려면 한 50세 정도 돼야 돼요. 선의 이데아를 본 사람 아니에요. 선의 이데아를 봤다는 거는 모든 선의 근원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국가의 선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선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선이에요. 달리 말해 국가의 가장 좋은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걸 파악해서 정책 수립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런 일을 하는 게 이 다스리는 부분이에요. 소위 자, 요 다스리는 부분의 계층을 뭐 통치자 계층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덕은 그것과 관련된 일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자 그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일을 있죠. 훌륭하게 발휘하고 있는 상태 혹은 그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그래서 다스리는 부분 혹은 통치자 계층의 덕이 뭐냐? 통치자는 어떤 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지혜란 국가의 통치자 부류에게 요구되는 덕으로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 전체를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지력, 능력이죠. 덕은 능력 개념이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개념이니까. 자, 요게 요 부분의 덕입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통치자 계층에게 요구되는 덕이에요. 그리고 통치자 계층을 보통 철인, 이거는 그냥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한 거고 지혜로운 자 이렇게 보통 부르죠. 필로소퍼.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자, 다음에 수호하는 부분, 보조하는 부분을 바꾸라고 말씀드렸죠. 자, 통치자의 명령을 수호하며 얘가 국가의 선을 파악해서 정책 입안하고 법률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통치자의 명령, 특히 법으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걸 수호하고 통치자를 보조하여 내외의 적에 맞서 국가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보조하는 부분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이 보조자들에게 필요한 덕이 뭐냐?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및 잘하고 있는 상태. 그게 용기입니다. 용기인데 여러분들 요 부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의 영혼 중에 이게 탁월하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자, 기계적인 부분은 의분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의분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부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욕망하고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욕망 아니에요.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나 어떤 사태를 보게 되면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남 저게 옳지 못해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막 어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막 이렇게 막 의분을 느끼고 행동하는 그런 그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인 자연적 성향이.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기계 혹은 용맹함 있죠. 기계 혹은 용맹함이 그 자체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절제되지 않은 용맹함은 오히려 악을 낳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제되지 않은 용맹함은 오히려 악을 낳거든요. 그러면 이 기계적인 부분이 탁월하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국가의 선을 위해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용맹함이 지혜에 의해 인도돼야 돼요.
야, 그건 옳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라는 객관적인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선거와 관련해서 좋고 나쁜 것과 관련된 객관적 인식에 따라 용맹함이 인도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용기란 용맹함이 지혜와 결합한 덕이에요. 용맹함이 지혜와 결합함으로써 형성되는 보조하는 부분의 덕으로서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내외의 적에 맞서 굳건하게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혜와 혼합된 덕 이해되시죠?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의 지속적 보존과 그런 능력이라고 국가편에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정의는 국가라는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와 있는 규정적 정의입니다. 용기가 뭐냐?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은 누가 알려주는 겁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는 뭐냐면 이성이 우리에게 혹은 국가에 있어서의 통치자 계급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그것들을 보존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용기예요. 용기고 요 정의는 출제를 했습니다. 요 정의는 자 용기가 뭐냐라는 정의는 출제를 했고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에는 아니 뭐 통치만 하고 방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 구성원 모두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술 작품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뭐 지금 같이 조각가들은 다 뭐 예술가로 치부해 예술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플라톤 시기에 조각가는 그냥 기능공이에요. 기능공입니다. 돈 많이 버는 기능공이에요. 소크라테스 아버지가 조각가였고 공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각 공장이 있어요. 조각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조각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독립된 건 그 로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요. 그 이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품이에요. 이렇게 건축을 만들면 건축물에다가 새기고 여러분 저기 외국 놀러 가보세요. 이렇게 옛날 건축물 보면 거기에 이제 조각품들이 딱딱 들어가 있죠. 건축물의 그 일종의 건축 기술자들이에요. 건축 기술자들. 지금도 왜 우리나라 법에 빌딩 하나 지으면 그 앞에다가 저기 뭡니까 조각 의무적으로 뭐 하나 갖다 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조각 하시는 분은 로댕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돈 잘 벌고 나머지를 전부 그 빈곤 속에 몰아넣은 놈 뭐 이렇게. 예전 같으면 조각이 건축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조각가들이 일이 많았거든요. 소위 말 집 하나 지으면 가가지고 막 해주고 돈 벌고 했는데 그걸 예술의 영역이라고 떼어내가지고 건축에서 떼어내버린 겁니다. 독자 예술을 이렇게 구축했더니만 이게 건축 그 조각가들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쨌든 자 생산하는 부분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물질적 재화를 마련하는데 국가편에는 이 생산하는 부분에는 고유한 덕이 없어요. 고유한 덕이 없어요. 윤리학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이 절제를 생산하는 부분에 고유한 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절제는 생산하는 부분에 고유한 덕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제는 모든 부분의 덕이에요. 모든 부분이 다 절제라는 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국가를 구성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의 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덕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가의 세 부분과 국가의 사주덕이라고 이야기되는데 지금 그런데 덕이 두 개밖에 없죠. 나머지 두 개가 더 필요한데 자, 우리 아까 정의로운 국가 어떻게 형성된다 했죠?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자연적 성향에 부합하는 일에 몰두해서 그걸 훌륭하게 수행하고 그리고 기능의 탁월한 발휘와 관련된 게 덕이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덕, 요 구성원들이 이제 이런 덕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였죠? 구성원들 사이의 조화와 통일이에요. 구성원들 사이에, 자, 부분들 사이의 조화와 통일이에요. 부분들 사이의 조화와 통일이고 그렇게 되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나라가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덕이 있잖아요. 나머지 두 개의 덕은 그 구성원들 사이의 조화와 통일과 관련되어 있는 덕이에요. 자, 그게 바로 절제와 정의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요 절제가 조화와 관련되어 있는 덕이에요.
조화와 관련되어 있는 덕입니다. 자, 절제란. 자, 국가편의 제 정의 그대로 한번 봅시다. 국가편의 그 절제에 대한 정의예요. 국가편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라는 이야기예요. 나라에 있어서나 한 개인에 있어서 성향에 있어서 한결 나은 쪽과 한결 못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라는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윤리학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는 세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스리는 부분, 보조하는 부분, 생산하는 부분, 통치자 계층, 보조자 계층, 생산자 계층. 이 중에 각각의 계층들은 어떻게 구분된 거라고요? 일에 따른 구분인데 통치자는 그 일과 관련해서 자신의 자연적 성향에 가장 잘 맞는 사람들이고, 보조자도 마찬가지고 생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그 성향과 관련해서 어느 성향이 가장 탁월한 성향이냐? 이거는 뭐 개인들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통치자 계층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성향이 가장 우월하다고 봐요. 우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나라에 있어서나 한 개인에 있어서 성향에 있어서 한결 나은 쪽과 못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해야 될 것이냐? 자, 뛰어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가 지배를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지배해야 됩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 지배를 하는 거고요. 보조자나 생산자는 그 지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정의를 보시면 합의라고 되어 있죠. 합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배와 복종이 있는데, 자, 이건 지혜로운 자가 얘가 그 성향상 가장 탁월하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조자 계층이라든지 생산자 계층은 지혜로운 자보다는 성향상 낮죠. 그런데 요 둘 사이에 보면은 보조자 계층의 성향이 더 뛰어나요. 자, 그런데 어느 쪽이 지배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이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서 복종은요, 자발적 복종이에요. 그냥 지혜로운 자가 막 칼 들고 총 들고 와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계층이요, 통치자 계급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수용해서 자신의 활동을 규제하고 그 명령에 따라 자신의 삶을 이용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국가는 절제 있는 국가가 돼요. 그런 나라를 보고 절제 있는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누가 국가를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 다스릴 쪽과 다스림을 받는 쪽 사이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한마음 한뜻이 이루어졌을 때 국가에서 실현되는 국가의 선에 대한 최성의 지식을 갖춘 지혜로운 자들이 통치하고, 수호자와 생산자는 그들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일을 훌륭히 수행할 때 형성되는 국가의 덕이 절제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보고 절제 있는 국가, 절제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성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예요. 이성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죠. 자, 말씀드렸지만 자발적 복종입니다. 이건 합의입니다. 이 밑에 계층이요, 위쪽에서 통치자가 명령을 했는데 막 이렇게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에 이거 지키지 않으면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의 명령, 통치자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수행해서 그 명령에 따라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거죠. 그게 실현된 상태가 절제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를 절제 있는 나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정의는 뭐냐?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국가편에 나와 있는 그 정의에 대한 정의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자는 자기 나라와 관련된 일들 중에서 자기의 성향에 가장 적합한 한 가지 일에 종사해서 그걸 훌륭하게 수행을 하고 이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거죠. 생산자 계층이 통치 아래 들면 안 되고요, 보조자 계층이 생산 아래 들면 안 된다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머리 좋은 애들이 장사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소위 통치자 계층과 관련된 성향을 가진 애가 통치하려 하지 않고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많이 벌게 생겼네. 저 바보 같은 놈들. 내가 하면 많이 벌겠는데 하면서 가가지고 돈 많이 벌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예요. 그래서 각 부분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각자는 각자 나라와 관련된 일들 중에서 자기의 성향에 가장 적합한 한 가지 일에 종사하고 자, 그런데
요 정도만 하면요. 지혜하고 용기는 생겨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 정의로운 나라는 안 돼요. 정의의 덕은 다른 사람이나 부류의 일을 넘보지 않는 것. 이래야만 조화와 질서와 통일이 가능해요. 통일이 가능해요. 자, 보조자와 생산자는 통치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고 통치자는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통치에 매진하면서 이루어지는 조화롭고 질서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 국가 내 사회적 부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올바르게 조절함으로써 이 정의의 덕이 하는 역할이에요. 함으로써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결속시켜 한마음 한뜻으로 한된 나라를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결합력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의로운 나라 혹은 정의라는 덕은 사실상 이 덕을 모두 포함하고 이게 완전히 실현되어 있는 국가의 상태예요. 이 세 덕이 완전히 실현되어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국가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정의예요. 그런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나라고, 자, 여러분들 처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국가가 왜 만들어졌다고요? 국가가 제일 처음 만들어진 이유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좀 크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국가입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분열되지 않고 조화와 통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국가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덕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용기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절제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분의 생각입니다. 자, 요게 국가의 세 부분과 사수덕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이고요. 이 생각 안에 그 유명한 철인 치자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통치할 것이냐. 자, 아까 절제라는 덕목에서 성향상 훨씬 나은 쪽이 통치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고 누가 통치하지 말 것인가에 대한 합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통치하고 누가 통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합의. 누가 통치해야 되죠? 타고난 바 자연적 성향이 가장 뛰어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가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결국은 지혜로운 자가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소위 철인치자입니다. 철인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자, 철인치자 사상의 논리 한번 볼게요. 객관적, 보편적, 영원불변하는 국가의 선이 존재한다. 이게 플라톤의 기본 전제예요. 선의 이데아이잖아요. 이데아는 어떤 성격 같습니까?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보편적인 성격 같잖아요. 국가의 선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선이 뭐냐? 국가의 선이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 지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이성에 의해 인식이 가능하다는 게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선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하지만 인식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국가의 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한 자. 소수입니다. 여러분 교육과정을 통해 다 그려내죠. 끝까지 가면 얼마 남지도 않아요. 그 자가 통치할 때만 국가의 선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게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자, 요거 가지고 플라톤이 종종 드는 예가 이런 예들이에요. 유비인데 의술 있죠. 의술이 있고 자, 의사가 있다. 의사는 권위를 가지죠. 권위는 기본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힘이에요.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요. 그런데 명령을 받는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그것에 대해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권위예요. 어떤 의사는 권위를 가지는데 이 의사가 이런 권위를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의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사가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는 이유는 의사가 의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의술은 의사에게 이로운 겁니까? 환자에게 이로운 겁니까? 의술은 의사에게 이로운 겁니까? 환자에게 이로운 겁니까? 우리나라의 그 타락한 의사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있잖아요. 이거 뭐 선서할 때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의사를 생각해 보세요. 예? 히포크라테스 선서할 때 막 그 순수했던 마음 있잖아요. 그 파릇파릇한 그런 애들, 그런 의사들 있잖아요. 자, 플라톤에 의하면 의술은 물론 의술도 그 때문에 돈을 벌긴 하지만 환자는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까? 의술은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비를 해요. 자, 그러면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통치술의 전문가여야 합니다. 통치술은 국가의 선에 대한 지식과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 통치술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게 통치술이거든요. 통치술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통치술은 통치자에게 이로운 것일까요? 피통치자에게 이로운 것일까요? 플라톤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피통치자, 달리 말하면 그 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게 통치자예요. 국가의 선을 실현한다라는 건 국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통치술이에요.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자 기술인 게 통치술이에요. 그러면 누가 통치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치해야만 국가의 선이 실현돼요. 달리 말하면 국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 탁월한 의술을 가지고 있을 때 환자가 그 의술로 인해 생명을 구할 수 있듯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아테네 민주정에서 공직 임용 방식이 있어요. 공직 임명 방식이 뭐냐면 제비뽑기입니다. 추첨제예요, 추첨제. 물론 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제비뽑기를 해서 뽑아요. 그게 그 민주정 아테네에서 공직 임용 방식이었어요. 플라톤은 이건 마치 그 배에 손님이 배를 운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배는 누가 이렇게 항해할 때 누가 항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물으면 다 선장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상식이잖아요. 플라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선장해야 됩니까? 여러분 배 모으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선장들은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 지금 암초가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비바람이 치면은 배를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테네 민주정은 지금 선장이 아테네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고 손님들이 아테네를 이끌어 나간다. 그러면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몰하겠죠. 이게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아테네가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으려면 그와 같은 민주적 시스템 가지고는 오히려 아테네를 망친다. 오히려 국가의 선에 대한 참된 소위 말해 통치술의 전문가인 사람들이 통치를 전담할 때에만 마치 뛰어난 선장이 배를 몰 때에만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듯이 국가는 국가의 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상이에요. 이게 철인치자 사상이에요. 자, 국가의 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한 자가 통치할 때 국가의 선은 실현된다. 따라서 국가의 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한 자만이 통치권을 소유해야 한다. 자, 달리 말하면 여기서 이야기되는 게 지혜로운 자가 지닌 정치적 권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사람의 가문이나 계급이나 성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플라톤이 국가편 보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을 합니다. 여성 통치자 이야기를 해요. 아테네는요, 여러분, 이집트보다 여성의 지위가 더 낮은 나라예요. 여성은 정치도 꺼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안 되는 나라예요. 그 당시에 플라톤이 국가편에 여성 통치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통치는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통치술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통치술을 가지고 있다. 소위 말해 지혜로운 자라면 그게 성별 뭐 이런 거 떠나서 통치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국가편 보시면 교육과정을 거쳤는데 예를 들어 귀족 가문의 애가 교육과정에 들어왔는데 얘가 어느 수준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생산자 계층으로 보내야 되고 생산자 계층의 애를 교육시켰더니만 얘가 선행이 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통치자 계급으로 보내야 된다. 계층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플라톤이. 타고난 바 계급 계층이 아니에요. 타고난 바 자연적 성향.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지닌 정치적 권위는 통치술과 관련된 전문가 권위입니다. 마치 우리가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듣듯이 잘 듣는 이유가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의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듯이 우리가 정치가의 명령, 통치자의 명령을 듣는 이유는 그가 가진 통치술, 소위 말해 국가의 선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과 기술. 그렇죠? 그래서 이 권위를 전문가 권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법적 권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법률적 권위예요. 헌법과 그 관련되어 있는 법이 정하는 바 그 권위들이거든요. 법적 권위가 아니에요. 자, 이제 그렇다면 여러 정치 체제가 있을 텐데 여러분 때 정치 체제란 이런 겁니다. 민주정, 귀족정, 뭐 군주정. 우리나라는요. 민주정체를 가지고 있어요. 민주정체. 그리고 정부도 민주정부죠. 뭐 군주정체도 있을 수 있고 귀족정체도 있고 부자가 다스리는 과두정체도 있을 수 있어요. 있거든요. 자, 그런 정치체제 중에서 최상의 정치체제가 뭐냐? 자, 최상의 정치체제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영원불변하는 국가의 선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 즉 철인, 뭐 지혜로운 사람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여 행사하고 국가의 다른 부분이 그러한 사람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정치 체제. 자, 이 정치 체제를 플라톤이 최선자 정체라고 부릅니다. 아리스토크라티아, 뭐 현대로 아리스토크라시. 자, 보통은 귀족정으로 번역이 돼요. 여러분들 영어 사전 보면 아리스토크라시 그러면은 귀족정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귀족정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요새 플라톤 전문가들은 저걸 귀족정으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족정이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어떤 그 귀족정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일반적인 생각 때문에 혼란이 와요. 보통 보면 귀족정이라 그러면 세습 귀족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치 권력을 가지고 정치 권력 막 세습하면서 이런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플라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원뜻은 고대 히라보의 이 아리스토라는 말이 뭐냐면은 아리스토라는 말이면 최선이라는 뜻이에요.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아리스토 이러면은 지금도 아마 서양 사람들 앞에 아리스토 이렇게 붙으면은 선한 자 이런 뜻입니다. 자, 크라테이아는 정체죠. 최선의 정체, 그러니까 최선자가 통치하는, 최선의 사람이 통치하는 정치체제라는 뜻입니다. 이때 최선의 사람 어떤 사람이요? 철인, 지혜로운 자. 좀 길게 이야기하면 국가의 선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의 선과 관련된 참된 지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 통치술의 전문가. 자, 그런 사람이 아리스토입니다. 이거 최선자예요. 최선자. 자, 그런 사람이 통치하는 정치체제. 그래서 플라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사람이 국가에 딱 한 명밖에 없으면 우리는 뭐 군주정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한 명은 아니거든요. 그게 2인 이상이면 최선자 정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최상의 정치체제에 대한 플라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우리 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조금 정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